뉴스파이팅 4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요. 쟁점을 짚어드리는 대변인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허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인데, 호 대변인은 지금 도착해 있는데 서재헌 부대변인은 오늘 눈 때문에 못 오셔서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 부대변인부터 연결해 볼까요? 지금 어디세요? 네, 지금 서울역 부근인데요. 죄송합니다. 평상시에는 한 6분 정도 지연됐는데 오늘은 좀 20분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택시도 좀 잡결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준석 대변인에게 물어볼게요. 네네. 어제 7차 변론 기일이었잖아요. 어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7차 변론 기일.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그 인상을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핵심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국무회의의 요건이라든가 그 당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인데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기각했거든요. 기각됐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은 계속 거의 다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즉시에. 그래서 그런 것이 이게 정말 엄정하게 충분하게 숙고가 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공정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의구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어제 또 한 번 더 크게 그 의구심이 쌓였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 34명 중 증인 신청 34명 중 8명만 채택하면서 이제 불공정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마치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요.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든 빨리 속도전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것이 그 인용이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올까 우려해서 또 한 명의 재판관을 억지로라도 빨리 넣겠다. 그런 그 국민들께서는 의심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자꾸 헌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고, 서재헌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은 그 증인들께서 최초에는 이제 상사였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란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령을 또 존중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증언이라든지 검찰의 공소장에도 적었다고 보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꼭 본인만 살고 이제 그 지시했던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고 특히 이제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서도 또 본인이 살겠다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윤심도 없고 민심이 없는, 양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그것을 결론을 정했다기보다는 듣고 있으면 본인들도 궤변을 하다 보니 이게 황당하다.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다. 힘든 직업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이라든지 검찰 조서 인정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검찰의 공소장이 100%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증인마다 여러 증인마다의 그리고 퍼즐이잖아요.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국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증언 그 당시의 사항을 이렇게 재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 퍼즐 자체를 엎으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총평을 짧게 두 분께 들었고요.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헌재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있는 그 대통령 책상에서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 증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심이 없는 것은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았다고 하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야 되는데 또 윤 대통령실에서는 그 멀리서 보니 그 쪽지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방청장에게 그 당시 비상계엄 한 11시 38분인가요? 그 당시에서 곧 있으면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확인 요청이 오면
조치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생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변인은 이상민 장관 어제 증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론사 단전 단수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 그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저는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건에 맞았다 하더라도 국회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제 그 두 가지가 대통령 파면할 만하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과 계엄법에 비상계엄 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제 저는 얘기 들으면서 대통령이 지시했고 이상민 장관이 정말 그 지시대로 경찰 소방에 지시를 했다면 이게 왜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은 남았고요. 아까 그 신문조서 관련해서 잠깐만 반론을 드리자면 검찰의 신문조서를 그냥 다 증거를 신뢰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재판을 왜 합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양측 얘기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가리자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말이 검찰 신문조서나 공소장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되는 거고 증인 신문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태도는 딱 90분 정해놓고 그중에 그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건 45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1분도 안 된다.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과정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서재현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뭐 좀 억울할 수도 있고 그 헌재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재의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와 그 비상계엄의 그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법적인 내란의 행위 자체가 연결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또 계엄 선포 직전에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 부분이 사실 쟁점 중에 가장 큰 쟁점이죠. 그래서 헌재에서도 최초에 그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록이라든지 그리고 부서 즉 사인이 있었냐 했을 때는 그거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국무회의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증언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재판과 달리 이제 헌법을 기초해서 계엄에 정당하게 실행했냐의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는 클린하게 일관되게 이거 불법성이 있구나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라서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고 하게 되면 그 당시에 11분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어떤 서류라든지 그리고 의견이라든지 그 기록 의사록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 이제 궤변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청문회에 출석했던 장관들은 국무회의를 열긴 열었는데 거의 뭐 의견 교환이 거의 없었다라는 진술을 우리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 개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은 다른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이죠. 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핵심 쟁점은 맞거든요. 그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최상목 대행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상민 장관은 어느 때보다 토론과 의사전달이 활발한 회의였다, 국무회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뭐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나 놀러 거기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서 서명은 그건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런 그 입장을 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걸 쟁점 가리려면은 여기에도 한덕수 총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그런데 왜 그런 것은 기각해 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계엄 선포 근거 절차 문제에 이어서요. 이 부정선거 주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백종욱 3차장, 김용빈 사무총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이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백종욱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백종욱 이제 전 3차장이 사실 IT 그 융합 그 컴퓨터공학 교수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반면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관리,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제 취약하다 보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검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실하거나 취약한 시스템과 부정선거를 연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계엄이 정당화되진 않지만 부실선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한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실 선거 관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 선거는 없었다라는 주장이다. 그렇죠. 네. 근데 백종원 전 차장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23년에 선관위 장비 6,400대 가운데 5% 317대만 점검을 했다. 5%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95%에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만약에 되게 되면 그 22대 총선에서는 또 어떤 영향으로 있어서 그 결과를 또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엄밀히 따지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 3월 달에 사실은 총선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홍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단순히 부실 선거 관리라고 하기에는 어제 그 3차장 전 3차장의 그 증언은 해보니까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유령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 허위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점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 반면에 서버 조작하는 것만으로 부정선거가 되진 않는다. 다 현장에서 참관인들까지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개표를 다 이제 점검을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여기 이제 공모해야 가능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 반론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권종욱 차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그리고 본인도 실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선거의 그 정황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의 우려에 대해서는요. 특히 이제 중국 하이브리드전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우려되지 않습니까? 미국 국무부 분석 보고서에 중국이 여론 조작을 위해서 해마다 수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야 말도 하지 마라. 저기 뭐 극우의 선동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 점검 이후에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선관위 쪽 입장이었고요. 김용민 사무총장은 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다 나온 이야기다.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분은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7과학번 서울대 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스스로 33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본인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헌재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기관을 또 신뢰하냐. 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따끔하게 한 목소리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김용빈 사무총장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선거 관련 소송 140건 제기했는데 14건 소취와 각하됐고 기각된 게 126건. 그리고 그 인천 연수울 재검표 과정에서 294표 무효표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선거 관리 부실 사례이지 이게 이제 부정선거 사례는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저도 선거를 3번 해보면 말씀드리지만 그 창관이라든지 이분들도 사실 선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평상시에는 선거만 뭐 업무를 보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투배표라든지 참관할 때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예. 확인을 안 하고는 아니지만은 그걸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네. 부실하게 관리는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 신뢰를 하기 위해서 부실한 정황이라든지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 이것이 곧 부정선거, 즉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그런 현실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무총장께서 언급해 주신 거죠. 예, 그 서 대변인께서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이요. 예, 투표자 수 네네. 검증 요청. 이건 이제 헌재가 기각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 씨가 이제 예전부터 쭉 했던 거잖아요. 예, 예.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그 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더라도 1인 1표입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숫자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된 것이죠. 예. 네.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변인? 근데 이것이 이제 계엄 선포할 때 첫 번째 그 이유로 이걸 이제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헌재가 다루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헌재에서 이것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은 어렵죠. 저는 이번 그 심판에서 이 문제의 결론이 내려지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제 선관위 서버 검증에 대한 또 요구도 또 기각을 했습니다. 헌재가. 그래서 저는 이후에라도요. 이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러면 이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은 국가기관들과 또 정치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그 검증을 통해서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서 신뢰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할게요. 선거법 2심이 다음 달쯤 나올 것 같다라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조기 대선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일축했어요. 이 대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조기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어제 첫 방송 국내에서는 출연하셔서 좀 길게 인터뷰하셔서 좀 화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공직선거법 1심 자체에서도 사실 무죄라든지 혹은 무죄가 아니더라도 100만 원 미만 즉 대선이라든지 선거에 나오는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는 좀 안심했다. 그래서 변호사도 두 분인가요? 해서 조금 소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1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중형이 선고되면서요. 저희가 2심 때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5분 정도 더 보강했고 그리고 1심에서 문제했던 어떤 조작이라든지 그런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또 이제 앵커께서는 또 대법원까지 나오지 않을까 조기 대선 전에 일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헌재가 180 이내에 파면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증인들의 그 어떤 태도라든지 진술로 봤을 때는 3월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결론은 대법원장도 이렇게 결론 내리지 못할걸요. 그런데 피고인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그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훈시 규정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넘은 적도 많습니다. 270일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60일, 90일 만에 막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법 사건은 이 선거법은 633, 6개월, 3개월 안에 하도록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선거법에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2월에 2심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2월 안에. 5월 안에는 대법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안에 하라는 것이지 3개월 후에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짜 관심은 2심 선고 날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2심 선고 날짜가 어떻게든
탄핵 심판 선고보다는 뒤에 나와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파급을 줄일 수 있다. 일단 탄핵 심판 나와서 만약에 인용되면 대선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그냥 흘러갈 수 있다. 묻힐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면 그것이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당내 당 밖에서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헌재가 이렇게까지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도 그 스케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떻게 서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헌재 심판 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정책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호 대변인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별개의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결하는 것은 합리적인 뭐 의심이 아닌 거죠. 비합리적인 생각과 주장이다. 왜냐하면 헌재는 헌재 일을 하는 것이고 또 2심 또 재판관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고 결과가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증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 과정에서 또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은 또 이게 자칫하다가는 또 신뢰 문제, 또 대선의 어떤 조기 대선의 일정에 대해서 또 불신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또 선거 부정까지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또 저는 빌드업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어제 명태균 특검법 발의했는데요. 자,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두고서 여당에서는 이 명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권 잠룡들이 많으니까 혹시 여권 잠룡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진 않죠.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잠시 전에 인터뷰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것도 잠룡이지 않습니까? 여권의 후보고 이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 명태균 이분께서는 얘기했지만 100% 진실 거짓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의 지자체장들께서. 그러나 이분들은 다 깨끗하다. 우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 더 어떻게 보면 여권의 후보의 잠룡의 후보에서 깨끗한 후보로 또 변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명태균 이분에 대해서 사실 그 공천 의혹을 넘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에 관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또 명태균 이분도 스스로도 검찰 대환영이다. 그 특검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특검으로 밝히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앞서 나가지만 이분들은 명태균 이분이 꼭 뭐 특정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라든지 정치인만 관여되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행여 다른 여러 가지 뭐 특히 민주당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제가 호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호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보는 이유는 당내에 이런 해석이 진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당내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께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권 잠룡들을 겨냥한 특검법이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기준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겁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막 뒤흔들 것 같았었던 얼마나 많은 그 선동들이 있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뭐 청담동 첼리스트, 그다음에 또 뭐 최상병 사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명태균도 다 이거 막 그 국기를 흔드는 일인 것처럼 막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냥 잊혀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최근에 52시간에 대한 말바꾸기라든가 재벌 해체 문제, 기본소득 이런 거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명태균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불리해지고 급하니까 또 이제 정략용으로 꺼내놓는 것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진상 규명을 하려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걸로 대선 국면으로 가면은 정치 공세에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황금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폰에 대한 제대로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니 수사를 그 창원지검이 수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검찰을 신뢰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서부 대변인께서는요. 이 황금폰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던데요.
그렇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실 명태균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작년 9월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은 그게 증언 녹취가 굉장히 다 상사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게 연루된 김건희 여사라든지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같은 분들은 최소한 참고인 조사라도 받았어야죠. 그러나 본인들이 주장하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했을 때 더 이상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어떤 언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얼마나 실시간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고 또 변명했습니까? 그러나 명태균 이 국가적인 사기에 관련해서는 단 이런 방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예를 들어 작년 9월에 바로 우리가 민주당이 시행하면 그것은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 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를 보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반증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